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지난 5월에 이제 2020-24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지표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의 언론 자유 지수가 62위에 그쳤다고 해서 언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 미디어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는가라는 근본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두 가지 큰 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없는 기자회관은 언론 자유지수가 있고요. 그 신뢰도 조사,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나오는 신뢰도 조사가 세계적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론의 신뢰도가. 근데 언론의 신뢰도보다는 이 자유지수에 관한 보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언론의 자유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네. 현 정부 들어서. 그리고 더 또 길게 보면요, 보수 정부 시절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언론 자유지수가 추락합니다. 그 한번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 시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올라갑니다. 아, 자유 지수가요?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분들은 우리가 언론 자유를 보장했어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언론에 관한 신뢰도입니다. 우리 구 기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언론의 신뢰도도 같이 높아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진보 정부 시절에 언론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나빠질 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며 독자의 기대나 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거죠. 자유가 주어지니까 마구잡이로 썼는지도 모르죠. 자유를 남용했을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론이나 현직 언론인들은 모두 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높아질 때 왜 언론의 신뢰,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반성적 고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게 언론이라는 게 뭐 자유지수라는 게 그 추락한다는 게 밟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밟힐수록 더 일어나려고 하는, 제대로 보도하려고 하는 근성이 더 세진다는 선회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하나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쪽,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억압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쪽에 관한 관심보단 언론 자유가 보장될 때 왜 신뢰도가 추락하는지가 더 걱정이에요. 그것은 언론 자유라는 건 경쟁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언론 자유는 경쟁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게. 그럼 경쟁을 많이 할 때 경쟁의 결과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의 결과가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각 매체들이 수익성이 나빠지고, 수익성이 나빠지다 보니까 뉴스의 숫자를 줄여야 하고, 또 뭐 각종 그 보도 활동이 위축되고 기자 수도 줄여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뉴스의 질이 나빠지겠죠. 뉴스의 질이 나빠지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로 때문에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관해선 언론인들과 특히 언론사 사장들, 뭐 CEO들이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유일한 출구는 저는 품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품질을 높이는데 가장 품질이라는 건 다르게 볼 게 아닙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품질이 나빠지는 거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게 국영의 정치 비상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좀 네.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죄송하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은 보수 정부 집권 기에도 한겨레 신문사 사장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직장을 다녀서 이제 알고 있는 바인데, 좀 이렇게 그 미디어 포획이란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 권력이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약간 포획의 정도가 그때 좀 더 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포획을
포획이라는 현상은요 상대적인 현상이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제대로 보도를 많이 하면 포획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커지겠죠.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포획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놔두면 되죠, 그냥. 예. 그래서 포획을 당하려고 하거나 포획을 시도하거나 포획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언론을 포획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대치 관계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한편으로는 완전히 포획된 건 아직 아니니까 건강한 거죠. 포획되고 나면 누가 포획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속병이 들어있고 성인병이 깊이 든 거지만 포획을 시도하는 자들과 포획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론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때는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때는 어쨌든 언론 포획을 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것도 문제지만 시도에 저항하려고 했던 언론이 존재했다라는 건 뭐 잘 버텨냈으니까. 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장으로서 이제 경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경영 측면에서 이제 정부 광고 수주의 부분이라든가 원래 통상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거나 일부 또 그 입김에 영향을 받은 뭐 자본들 같은 경우에도 그 광고를 또 눈치를 보는 현상들이 있고 실제로 그 경험들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오롯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네.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론사 경영자는 뭐 중소기업 경영자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물적 토대가 안정돼야 생존이 가능하고 생존이 가능해야 기자들이 글을 쓰는데 그 뒷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매우 중요한 게 물적 토대다. 두 번째는 언론사 사장도 기업인이어야 한다. 어떤 기업인이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심각히 끼어들어요. 나는 민주당이 돼도 좋고 국힘당이 돼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둘 다 싫어할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우리는 생존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거고 그 생존은 기업으로서 생존이 우선이고 그게 뭐 같이 붙어 있는 거지 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야 기자들이 올바른 기사를 쓰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고 월급이 안 나오는데 뭐 미국의 어떤 연구 중에는 처음에 포획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포획에 백기를 드는 사람은 언론사 경영자나 사주고요. 두 번째, 언론사의 기자 구성원들도 또 손을 들게 된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뭐 연구를 해보면. 네. 왜 그러냐면 광고나 언론의 수입에 문제가 생길 때 손을 들고요. 언론 CEO는. 기자들은 자기 월급이 반토막이 나거나 월급을 안 준다고 할 때 손을 들어요. 그게 인간이라 여기서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처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뭐 언론사 지켜야 된다. 네. 올려야죠. 경찰관 처우 올리는 건 되는데 기자는 굶어도 되고 어렵게 살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물론 광고 탄압을 하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광고 탄압을 하는 특정 정권의 부당성은 알려야 되겠지만 그거에만 화를 내면 다른 당편 드는 길 밟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언론사는 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는 생각보다 많은 수입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 플랫폼이라고 해서 독자가 있으면 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도 있습니다. 광고주 이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 이게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들을 플랫폼에서 만나게 해주는데 신문이 어쩌면 최초의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 광고주와 독자들 오라고 그래서 독자들을 광고주에게 팔잖아요. 광고도 있고 독자도 있습니다. 광고가 어려우면 독자가 늘어나면 됩니다. 대부분 보수 매체나 진보 매체나 특징이 있습니다. 경향도 비슷할 텐데요.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광고는 좀 느는 듯한데 독자 수는 좀 감소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신문 독자나 종이신문 독자가 줄어드는 경향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독자는 늘어나고 광고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기업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독자들은 더 많은 비판을 하고 더 가열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독자의 적극성이 높아지는 거죠. 앞에 얘기하셨던 자유지수, 신뢰지수랑 연결되는 얘기 같아요. 자유지수, 신뢰지수는 특정 매체와 관계는 아니고 네.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드린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후반부 들어서면서 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늘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자 수가 상대로 정체됐거나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그 시기적 변화가 더 있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언론다움이라는 거는 고난의 시기에 꽃을 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감히 해보게 되는데 말씀대로 정말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응원받았던 때가 대체로 그 보수 정부 때 그런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 탐사 보도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안겨줬을 때 그런 지지와 희망을 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하여튼 뭐 가급적인 중립적 시각 또 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것들 존중하고 항상 염두에 두려고는 해요. 그래서 저의 정치적 성향은 그 정도다. 뭐 본심은 있지만 뭐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것이 소위 진보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진보 언론이 어떤 편향을 가졌는지에 관해서는 그 따지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제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생각 다 다를 수 있고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특정 다음 특정이 없다는 예. 거죠. 지금 1년째, 2년째, 3년째 너무 깁니다. 경향신문이 하든 한겨레신문이 해서 특정 다음 특정을 내놔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진보 매체 기자, 보수 매체에선 특정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런가? 우리 떡이 커 보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특종을 기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매체나 그 언론인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종은 함께 이 사회와 함께하는 거고요. 그 부조리와 비리를 담지한 독자들이 그 언론을 믿고 자기 혼자 낼 수 없는 소리를 언론이 대신 내줄 것이니까 그걸 믿고 내는 건데 그 제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또 이 진보 언론에 대한 기대가 또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는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특종이 계속 나와요. 물론 그게 뭐 5년 뒤에 진짜 그게 완벽한 특종이고 진실이었어 이런 평가는 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 눈을 끄는 그러니까 진보 언론 매체의 구성원의 눈길을 끄는 이른바 특종 기사가 이런 메이저 진보 언론사가 아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뭐 저도 반성하고 싶습니다만 반성해봤자 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로 지난해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은 한겨레 신문의 플랫폼이라든가 경향신문의 플랫폼을 통해서 나올 법도 한데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처음 보도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매체 관여 여부 같은 걸 다 떠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독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큰 특종들이 기성 언론들을 떠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제보의 문제가 왜 원천적으로 과거와 달리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라는 자괴감들 들기도 하는데 그런 원인은 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 두 번째 책을 탈고 중에 있어요. 첫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읽으면 졸치면서 논문이에요, 읽으면 논문. 아니에요. 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네. 졸치면서 읽으면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뭐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다. 근데 좀 쉽게 풀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이든 언론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자 맨날 언론 욕하지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200년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또 언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던 그렇지만 훌륭하고 유명한 그 앞에 있었던 분들도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그렇기만 하는데 너무 어둡다라는 초고 읽은 분들의 얘기에 따라서 해법도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 다르고 뭐 경향신문 해법이 다르고 한겨레신문 해법이 다를 테인데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 언론인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언론인들에 비해서 지금 젊은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진다면 자기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그 책의 시작은 언론인에게 진실은 무엇인가를 언론인에게 물어봤는데 언론인이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론에 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가장 모르고 있는 분야가 언론인도 언론을 모르고 언론 수용자도 언론을 모르는데 문제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보도하고 나면 무조건 원래 그런 거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선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그걸 보고 품평할 수 있었던 사람이 2사람, 3사람에 불과했으면 지금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사를 품평하고 있다. 그럼 품평하고 있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품평한 사람들의 얘기를 어쨌든 다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기사를 쓰려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겨레와 경향은 그런 뒷심이 좀 딸리지 않느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여건이 부자 신문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이때는 정신력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뭐 강조할 수는 없고 경향신문 사장님하고 한겨레신문 사장님이 앞장서서 좀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문제의식을 갖고.